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조용했던 우주의 역사를 송두리째로 바꿔버릴 거대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우주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막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갑자기 지구에 나타난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탄생이었죠. 어느 순간 이 지구에 갑자기 등장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며 얼마 못 가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탄생하기 전 이미 지구에는 거대한 몸집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 인간은 거대한 몸집을 가지지도 강력한 힘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지구를 지배하던 거대한 동물들의 새로운 먹잇감 정도에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신의 선택을 받기라도 한 듯 네 발로 걷던 그들이 두 발로 걷기 시작했고,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는 자신들을 위협하던 맹수들을 사냥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며 두뇌가 발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어느새 똑똑해진 인간은 피식자의 입장에서 포식자의 입장에 서게 되며 결국엔 자신보다 훨씬 기다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을 이기고 지구라는 곳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여기서 끝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밟고 서 있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위에 있는, 마치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저 하늘까지 손에 넣고 싶었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생명체들보다 늦게 태어난 주제에 수많은 강자들을 이기고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으니 충분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었죠. 그에 따라 이 세상은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우리에게 끝없는 빛을 내려주는 태양 역시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이론이 바로 천동설이었죠. 하지만 하늘을 손에 넣기 위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든 천체들이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돌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우리 지구가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태양조차 어떠한 지점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우주의 주인공인 줄 알았던 인간이 알고 보니 우주라는 영화에서 단역 수준도 되지 않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러한 지구를 손에 넣는 것도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알아낸 우리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살. 그런데 그런 지구에 태어난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400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자신의 역사보다 1000배 이상 긴 역사를 가진 지구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일까?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우주의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학자들은 연구의 방향을 조금 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보다 먼저 이 의문을 가지며 이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그 누군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건데요. 우리는 아직 그 해답에 도달하기에는 멀었지만 우리 우주 어딘가에서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면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이 우주는 분명 너무나도 넓은 공간이니 분명 어딘가엔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우리와 같이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건데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 우주에서 우리를 제외한 생명체를 찾아본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우주의 구석 어딘가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만이 이 광활한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였던 거죠. 이는 우리의 고민을 더욱 심각하게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우주에게 선택을 받은 존재인 건가? 결국 우리는 이 우주에 태어나게 만들고 주인공을 만들어준 우주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을 길러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0세기 초 한 과학자가 의문투성이인 이 우주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도구를 하나 만들어내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죠. 그는 1915년 우주 전체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힘인 중력에 집중하며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였고, 그와 함께 만들어낸 아인슈타인 방정식으로 이 우주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기로 합니다. 만약 우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제대로만 풀 수 있다면 우리가 수백만 년 동안 품어왔던 이 의문들을 단박에 해결할 수 있었죠. 그리고 머지않아 1927년 그 방정식의 위대한 풀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풀이는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풀이에 의하면 이 우주는 지금 이 순간 엄청난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만약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한다면 이 우주가 끝없이 수축해 한 점으로 모인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우주가 고밀도의 에너지를 가진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빅뱅 이론은 당시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의견인지라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에드윈 허블이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관측하는 데 성공하며 오늘날 우리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되었죠. 그리고 빅뱅 이론을 시작으로 지금껏 풀리지 않았던 우주에 대한 의문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하며 우리는 그 비밀에 대해 한 발자국씩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빅뱅 이론조차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 우주는 고밀도의 에너지를 가진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우주는 어떻게 끝이 나는 걸까? 아니, 우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이 별들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행히 그에 대한 해답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고작 2달 뒤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던 포병 장교 카를 슈바르츠 실트가 이미 그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죠. 바로 블랙홀이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느 한계점 이상으로 수축하게 되면 우주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간 물체들은 갈기갈기 찢기며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 이 우주에서 그 물체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블랙홀에 들어가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블랙홀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수 있다면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사실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세기 초반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던 아인슈타인. 그중 그가 만들어낸 일반상대성 이론은 수많은 물리학자들에게 영감을 안겨주며 당시 과학 수준을 한 단계 이상 진보할 수 있게 해주었죠. 그의 이론은 수많은 현상들을 예측해내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우주의 시작을 알려준 빅뱅 이론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천체 블랙홀의 존재였습니다. 블랙홀은 수명이 다 되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천체가 자신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붕괴하면서 생기는 천체로 이때 매우 좁은 공간에 매우 많은 질량이 몰리다 보니 중력의 크기가 거의 무한대로 커져 우주에서 제일 빠르다는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물론 이때 중력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었고 그 영역의 크기를 구한 것이 바로 슈바르츠 실트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블랙홀은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상상 속에 존재하는 천체에 불과했는데요. 물론 블랙홀이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빛조차 빨아들이는 탓에 관측이 불가능하여 상상 속 천체인 이유도 있었지만 이런 이유 말고도 블랙홀은 당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기이한 천체였습니다. 슈바르츠 실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지구가 5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압축되면 블랙홀이 돼야 했는데 일단 이런 과정을 거치면 블랙홀이 된다는 것은 둘째치고 도대체 지름 12,000km에 달하는 지구가 어떤 힘에 의해 고작 지름 1.8cm에 불과한 50원짜리 동전으로 압축되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슈바르츠 실트의 주장이 너무나도 상식을 벗어난 나머지 블랙홀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게 했던 방정식의 창시자 아인슈타인 역시 슈바르츠 실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1939년 아인슈타인은 그의 블랙홀 이론을 부정하기 위해 별도의 논문을 작성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블랙홀은 물리적 현실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히 블랙홀의 존재를 부정했던 아인슈타인도 내심 블랙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던 듯한데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풀어낸 슈바르츠 실트 해는 그 자체로 흥미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무것도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이 블랙홀의 주위를 감싸고 있다. 다시 말해 블랙홀에는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는 말로 이 반경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는 물체는 여지없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결코 탈출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사실 이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탓에 그리 신기하진 않지만 그 다음 특징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슈바르츠 실트 반경 안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시공의 반대편 비친 거울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 블랙홀에 의해 중력이 무한대에 가까워질 때쯤 우주에는 구멍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 그 구멍을 볼 수 있다면 그 구멍 속에는 우주의 반대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거울 우주는 어차피 소통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 특성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블랙홀 속에 들어가 우주 너머의 공간을 본다고 쳐도 어차피 들어가는 순간 어마어마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찌그러져 버릴 테니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구멍을 통해 다른 우주로 가려면 그 탐사선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야 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빛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할 수 없었죠. 따라서 슈바르츠 실트해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거울 우주가 수학적으로 필요하긴 했지만 물리학적으로 절대 발견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블랙홀은 물리적 현실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었죠. 그런데 1935년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동료 네이선 로젠과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날 아인슈타인 로젠달이라고 불리는 이 논문은 극단적으로 휘어진 시공간 사이에 마치 다리와 같은 것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앞서 말했듯 겨울 우주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이러한 논문을 냈음에도 이는 단지 블랙홀이 수학적으로 모순이 없는 이론이 되기 위해 필요한 논문일 뿐 실제로 이 다리가 존재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아인슈타인은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지라 블랙홀의 존재와 그 효용성은 상당히 흥미롭게 들려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과학자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버리고 말죠. 그런데 1963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의 수학자 로이 커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대한 또 하나의 해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커는 슈바르츠 실트가 구했던 방정식의 해에서 하나의 조건을 추가해 또 다른 해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슈바르츠 실트가 회전을 배제하고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구했다면 커는 회전까지 그 계산에 집어넣었죠. 그 결과 회전하는 무거운 별은 한 점으로 붕괴하지 않고 납작한 고리 모양으로 압축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이 고리 모양의 블랙홀이 상당히 흥미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블랙홀의 옆쪽에서 우주선이 움직인다면 그 우주선은 블랙홀의 어마어마한 공류를 맞닥뜨려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우주선을 그 고리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접근시키면 여전히 많은 중력을 버텨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한대의 중력까지는 버텨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시 말해 우주선이 회전하는 블랙홀의 회전축을 따라 통과한다면 엄청난 중력을 견디긴 해야 하지만 그래도 반대편에 있는 우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과에 있는 벌레가 반대편에 도달하기 위해선 사과의 둘레를 기어가야 하지만 사과의 안쪽을 파먹으면 쉽게 반대편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웜홀이 탄생하게 되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블랙홀과 웜홀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 천체들이 단지 수학적으로 존재할 확률만 존재하고 있을 뿐 실제 현실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100번 양보해서 중력이 무한대가 되는 지점, 즉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렇게 빨아들인 어마어마한 질량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었는데요. 만약 이 블랙홀이 계속해서 물질들을 빨아들인다면 크기는 점점 커질 것이고 블랙홀은 빨아들인 물질들을 먹고 크며 블랙홀이 행사하는 중력장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져만 갈 겁니다. 이대로라면 블랙홀이 우주에 단 하나라도 생기는 순간 모든 우주가 블랙홀에 잡아먹혀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텐데요. 하지만 이 우주의 미래가 모두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 종말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종말이었고 그에 따라 과학자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무한히 물질을 빨아들이는 천체가 있다면 반대로 무한히 물질을 내뱉는 천체도 존재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반대로 모든 것을 내뿜는 천체에 화이트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화이트홀은 블랙홀처럼 마냥 쉽게 존재할 수는 없었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질량이 나올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질량이 화이트홀로 나오는 것이고 이 둘을 이어주는 통로가 바로 웜홀이다. 꽤나 그럴듯한 주장이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에너지가 중력에 의해 무한히 압축되긴 하지만 사라질 수는 없었으니 압축된 질량을 방출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수학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화이트홀이었죠. 그리고 1964년 마침내 화이트홀을 찾아내었다는 논문이 하나 발표됩니다. 러시아의 천체 물리학자 이고리 드미트리예비치 노비코프는 지구로부터 무려 29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퀘이사가 화이트홀일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만큼 퀘이사는 지금까지 발견한 천체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신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퀘이사의 밝기는 태양의 약 1조 배 정도로 보통 수백에서 수천 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들의 밝기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통 이 은하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수십만 내지 수백만 광년에 이르는 크기인 반면 퀘이사의 크기는 0.01광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다시 말해 은하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은하보다 훨씬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퀘이사가 화이트홀이라고 주장하기 충분했죠.
이에 과학자들은 과학이 다시 한번 혁명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퀘이사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퀘이사에 대해 파헤쳐보면 파헤쳐볼수록 퀘이사는 화이트홀이라기보다는 블랙홀 쪽에 더욱 가까워 보였는데요. 퀘이사 주위 천체와 가스의 운동을 관측해보면 작은 영역에 막대한 질량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관측 사실을 설명하려면 블랙홀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죠. 그렇다면 퀘이사를 화이트홀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빛은 정체가 무엇일까요? 블랙홀이 빛이 나는 걸까요? 모든 블랙홀이 빛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블랙홀 주위에서 막대한 물질이 떨어져 들어갈 때 흔히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강착 원반이 형성되고 원반이 가열됨에 따라 태양 1조배에 달하는 빛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후속 연구 결과 만약 무한히 물질들을 내뿜는 화이트홀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화이트홀 주변에 막대한 양의 질량이 생성되면 거기서 다시 한번 블랙홀이 생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이트홀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더욱이 1974년 호킹 박사가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뱉기도 한다는 호킹 복사 이론을 발표하면서 블랙홀과 화이트홀 그리고 웜홀에 대한 연구는 점점 사장되어 갔죠. 그런데 1988년 한 과학자가 엄청난 양의 질량과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다면 화이트홀 없이 웜홀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 과학자는 호킹 박사와 블랙홀의 존재를 두고 내기를 했던 인물로 바로 킵손 교수였죠. 그는 슈바르츠 실트가 주장했던 블랙홀을 이용한 웜홀이 아닌 아인슈타인과 로젠이 주장했던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를 통해 웜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음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둘은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이때는 중력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어 서로를 밀어내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킵손 교수는 이 음의 물질을 잘 사용하면 웜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킵손 교수가 주장한 웜홀이 슈바르츠 실트 웜홀과 다른 점은 블랙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슈바르츠 실트 웜홀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블랙홀과 나올 화이트홀을 찾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중력을 이길 방법을 찾아냈어야 했는데 킵손의 웜홀에는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건의 지평선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물체든 온전한 모습으로 웜홀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야말로 획기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킵손의 웜홀에서 가장 필요한 음의 물질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실험적으로 음의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음의 물질은 블랙홀 안에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만약 블랙홀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 음의 물질을 가져올 방법은 없으니 아직까지 웜홀에 대한 연구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든 이 음의 물질을 가지고 웜홀을 만든다고 하여도 웜홀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웜홀이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휘게 해 그 사이에 웜홀이라는 통로를 뚫는 것인 만큼 웜홀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만약 웜홀이 자연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그 크기는 약 10의 마이너스 33제곱센티미터 정도로 매우 작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킵손 교수의 이론처럼 웜홀을 만든다고 하여도 그 웜홀을 사람이나 물체가 통과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천문학적인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웜홀이 그렇게 허황된 이론만은 아니었는데요. 얼마 전 과학자들이 구글의 양자 컴퓨터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작은 웜홀을 구현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되기도 하였죠. 다시 말해 웜홀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만약 이 웜홀을 구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블랙홀 안에 들어가 다시 빠져나오는 것은 문제도 아닐 것이며 오히려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되겠죠. 하지만 웜홀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물체나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유의미한 크기를 만들기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은 웜홀이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블랙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행복 회로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아본 블랙홀의 특징은 단지 우리가 몇몇 데이터를 통해 추측한 값일 뿐 아직까지는 이 블랙홀에 직접 가본 적이 없는 것은 물론 블랙홀을 직접 관측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블랙홀이 생각보다 훨씬 어마무시한 존재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모든 항성들이 죽어 최종적으로 가는 단계가 블랙홀인 만큼 우리 역시 이 블랙홀에 의해 최후를 맞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음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은 우리가 이미 블랙홀 속에 있다고입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